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신원의 김진욱 변호사라고 합니다. 벌써 포럼 한 지가 2시간이나 돼가지고 아마 집중도도 많이 떨어지시고 관심도도 많이 떨어질 파트가 오고, 또 핵심적인 내용들을 앞에 연사분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말씀을 안 하신 부분이랑 또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베트남 시장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부분이고, 베트남 투자 및 진출 관련 일반적 유의사항은 베트남 사람들이랑 비즈니스 할 때 어떤 점들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베트남 개인 시장 진출 관련해서 법적 규제가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게임 퍼블리싱 계약서 작성할 때 유의점이 어떤 게 있는지, 베트남의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제 프로필이고 넘어가고, 여기 보면은 VCK 홀딩스 JSC, 노스 사우스 글로벌 JSC라고 했는데, JSC가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조인트 스탁 컴퍼니라고 우리로 치면 주식회사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현지에서 컨설팅 업체가 2가지가 있는데 협력업체고요. 제가 주주로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요. 근데 VC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분야들 지금 컨설팅을 하고 있고, 노스 사우스 글로벌은 주로 의료 쪽 위주로 컨설팅하는 회사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베트남 시장을 왜 런칭해야 되냐, 이건 저희 법무법인 신원도 마찬가지 입장에서 고민했던 부분인데, 앞에서 말씀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략히 생략해서 말씀드리면은, 경제 성장률이죠. 6.2%대, 그리고 2017년도에는 6.5% 정도 안정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높은 젊은 인구 비율, 30세 이하 인구가 50% 이상입니다. 이건 중위 인구가 30세라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0세, 41세 정도가 중위 인구죠. 그래서 젊은 인구층이 많다라는 거고, 인구 성장률을 봤을 때 2020년도 정도에는 인구 1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이미 하노이나 호치민은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인구가. 그런 어떤 높은 인구 성장률이 또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주의 국가인데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정되어 있다는 점이 또 하나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드 사태 때문에 중국 대체 시장으로서 많이 각광받았던 나라 중에 하나가 베트남인 거고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렸는데, 베트남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돈 굉장히 좋아하고요. 돈 중요시 여기고, 그냥 예를 하나 들자면은, 베트남에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들어가면은 입국 수속하는 데가 다 따로 있습니다. 따로 들어갈 수 있고 굉장히 빨리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에 도입하려고 하니까 반대가 심했죠. 빈부에 대한 어떤 차별 아니냐 이런. 근데 베트남에서는 그런 예를 봤을 때도 어떻게 보면 더 자본주의적인 요소가 있다라는 취지이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베트남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1988년 이후로 545억 달러 투자했고요. 2위가 이제 일본이고요. 일본이 461억 달러.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삼성이라든지 큰 기업들 외에 중소업체들이 나가서는 고전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나가는 것만큼, 투자하는 만큼 그만큼 많이 회수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지점이 있고,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아까 전에 베트남 대졸 초임이 한 30만 원 정도 임금이라고 했는데, 평균 임금으로 따지면 한 월 204달러, 20만 원 정도 넘고, 그래서 다른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들보다 임금 경쟁력도 있고 노동력의 질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근데 지금 한류 열풍도 있고요. 한류 열풍 드라마 들어가 보면은 TV 틀면 한국 드라마들 많이 나와요. 그리고 겨울 연가라든지 대장금 같은 경우에는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었어요. 대장금 같은 경우에 하도 인기가 좋으니까 시간을 밤 늦게 새벽 시간대로 옮겼는데, 그러고 나니까 다음날 베트남 사람들이 회사를 안 나오더라. 그러니까 밤새 그걸 보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서로 토킹 어바웃 하다가 밤이 새고 다음날 회사 못 나가고 이런 사례들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한류에 대한 열풍이 있고, 한국에 대해서는 높은 호감도를 갖고 있습니다. 가장 호감도가 높은 나라를 꼽으라면은 제가 보기엔 일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일본, 아까 전에 지하철 일본에서 이렇게 스폰한 내용들도 나오고 하는데, 일본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노이 노이바이 공항에서 시내까지 들어가는 그 도로 깔아준 것도 일본이고, 일본에선 자이카라는 데가 우리 코이카랑 비슷한 그런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베트남 시장을 향후에 노리고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좀 그보다는 한 발 좀 뒤서 있긴 한데, 어쨌건 두 번째로 좋은 데를 뭐 좋은 나라라고 꼽으면은 한국일 거고요. 그다음에 싫어하는 나라는 중국. 예, 중국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근데 아이러니하게 게임 시장에서는 지금 중국 게임들이 제일 인기가 좋죠. 중국에서. 근데 한국 게임, 저도 뭐 아까 연사님들 다 전문가분들이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하노이 쪽에 있는 그런 퍼블리싱 하는 회사분도 만나보고 했는데, 한국 게임에 대한 관심은 많은 것 같습니다. 관심 많고, 좋은 뭐 컨텐츠가 있다면은 언제든지 소개시켜 달라,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걸 봐서는, 기회는 여전히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베트남 투자 및 진출 관련 일반적인 의상인데요. 이 부분은 앞에 분들 말씀 안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선은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베트남 사람들한테 언급하는 거는 금기인 것 같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체제에 대한 비난이라고 하는데, 뭐 비난이라기보다는 그냥 이것도 에피소드인데, 공산주의자들이다 보니까,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공산주의 국가인데, 어떤 분이 술자리에서 얘기하다가 뭐 우리나라에 대한 뭐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건 공산주의다, 마치 이거 그런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듣고 있던 분이 나중에 와가지고는 공산주의가 뭐가 나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그 곤혹을 치렀는데, 다행히 그 공산주의는 그저 북한의 공산주의를 얘기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뭐 벗어난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뭐 체제라든지 뭐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 과거사에 대해서는 별로 연연해하지 않아요, 이 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뭐 앞으로 미래만 보고 그 말씀을 하시면 되고, 반중 감정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린 1000년 이상 지배를 받았거든요. 중국의 지배를 받아서 지금 아직도 중국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단어 중에 베트남어, 중국어 잘하시는 분들 베트남어 배우기 조금 쉬워요. 왜냐하면 한자에서 온 단어들이 많아서. 그래서 그 중국 문화가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년의 지배, 그 이후에 또 70년도 정도에 또 한번 싸움이 있었죠. 전쟁이 있었고, 그런 전쟁에 관한 거, 최근에도 영유권 분쟁 이런 것 때문에 중국에 대한 감정은 그렇게 좋지가 않고요. 그런 게 오히려 우리한테 기회는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민족 정서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해요. 그래서 아까도 조금 언급이 됐지만, 미국도 물리쳤고, 자기들은 프랑스도 물리쳤고, 중국도 75년도에 크메르 루즈 그 사건 때문에 한번 물리치고 이래서 자기들은 굉장히 민족적으로 정서가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뭐 니네 나라 뭐 가난하지 않냐라든지 뭐 이런 자존심을 건드리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특성상 시간 약속에 관한 부분인데, 이거는 뭐 어떤 자료들 보면 시간 약속 잘 안 지킨다라고 하는데, 요즘에 뭐 기업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뭐 공무원들이랑 만나보면 시간은 약속은 잘 지켜요. 다만 이제 교통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굉장히 늦게 오는 경우들도 있고, 그런 시간대를 피해서 약속을 하는 게 좋고, 뭐 회의 같은 거 잡을 때도 뭐 관료들 같은 경우에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점심 먹으면서 맥주 한잔 하고 오후에 쉬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가급적이면 회의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게 정설이고, 그 다음에 뭐 구두 약속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 특성이 노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얘기하면 자벙자벙해요. 알았다 오케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게 오케이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냥 뭐 알겠다, 들었다라는 얘기지 내가 그걸 뭐 적극적으로 뭔가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뭐 다 될 것처럼 이렇게 얘기됐는데 실제로 뭐 진행되는 게 전혀 없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식사 및 뭐 음주에 관해서는, 뭐 식사에 관해서는 특별히 뭐 유의할 건 없는데, 음주는 굉장히 음주량이 많은 나라라서 힘듭니다. 같이 있으면은 위스키 좋아하고요. 밑에 위스키 그림 있는데, 위스키 굉장히 많이 마시고 또 잘 마시고, 또 우리처럼 뭐 이렇게 원샷 많이 하거든요. 못잠번잠 하는데, 이거 원샷하고 꼭 악수 다 하고 하는데, 돌아가면서 다 한 번씩 하고 나면은 뭐 거의 걸어서 들어가기 힘들 정도로 마시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선물에 관해 선물 되게 좋아하거든요. 선물 주는 거 좋아하고 또 릴레이션십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선물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 그림들인데 이거는 뭐 코트라 보니까 이런 그림들 나오던데 뭐 발렌타인이라든지 뭐 시바스 리갈이라든지 뭐 이런 로얄 살루트 같은 거 좀 좋아하고요. 이게 모양이 좀 멋있게 돼 있어가지고 그런 양주들 선물해주면 좋고요. 그다음에 뭐 명품 굉장히 좋아하고 당연히 뭐 루이비통 지갑이라든지 뭐 이런 명품들도 좋아하고 만년필은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말고 이제 홍삼이나 인삼 제품 좋아하는데 인삼 같은 경우에 선물을 할 때 뿌리가 다 보이는 인삼이 있습니다. 그 면세점에 가면 그거를 줘야지 좋아요. 그거 말고 뭐 갈아 만든 거라든지 뭐 젤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하고 에피소드가 있는데 장례삼을 선물을 했는데 굉장히 시무룩하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이거 너무 작아가지고 나한테 왜 이렇게 작은 걸 주냐. 큰 거를 주지. 이렇게 해서 뭐 시무룩했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이게 다 외부에 보이기 좋아하는 그런 과시적인 성향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간관계 형성이 중요한데 여기 뭐 중국 비즈니스 할 때도 관시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그 못지않게 여기도 릴레이션십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몇 번 만났을 때는 굉장히 서먹서먹한데 여러 번 뭐 술자리도 갖고 서로 좀 터놓는 사이가 되면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처음에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래도 마찬가지로 관계 형성을 잘 해놓으면 중요하고 그리고 앞에서도 여러 번 나왔지만 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회주의 국가하고 통제되는 국가다 보니까 관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부자예요.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투잡을 뛰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이 중요한데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불투명해요.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니까 뭐 법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의 해석 권한을 가진 관에서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령이 있어도 해석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서 오케이 하면 또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중국 비즈니스 할 때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하는데 그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뭐 관이 중요하다고 해서 막 로비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이 담당이 아닌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막 이 담당자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거는 저희도 로펌들 컨택해서 베트남 변호사들 만나보면은 다 하는 얘기들이 자기들은 아주 스트롱 릴레이션십을 갖고 있다고 거버먼트랑 그래서 뭐 자기 옆집에 누가 뭐 거기 그 부서의 사람이다 또는 자기 남편이 뭐다 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에이전트 역할 하는 분들이 많이 붙을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근데 그분들 말 곧대로 안 믿으시는 게 좋습니다. 좀 체킹을 해보고 믿을 만한 사람이랑 일을 해야 되는 게 실제로는 그런 릴레이션십이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낭패를 겪는 것도 많고 그런 부분에서 인간관계성의 형성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베트남의 그 사업 파트너가 될 사람이나 카운터 파트너가 될 쪽이랑 협상이나 상담할 때는 현지 통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있어요. 많이 있긴 있는데 그럼 영어를 만약에 이제 한국 쪽에서도 영어를 잘하는 분들이 계시고 하면은 서로 소통하는데 큰 무리가 없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은 한국어를 유창히 하는 통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본 분들도 보면 그 통역하시는 분들이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라이팅도 한국어로 딱 해가지고 보고서도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 그 유능한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이런 또 특히 관이나 뭐 또 그래도 비즈니스 하는 데는 좀 괜찮은데 관 쪽에선 영어 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서 예전에는 이분들은 러시아어 배웠거든요. 난 러시아어 할 줄 안다. 근데 러시아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 통역을 데리고 가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겠지만 또 된다라고 얘기해놓고 굉장히 진척사항이 느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 좀 푸시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미리미리 미팅하기 전에 자료도 좀 충분히 주고 준비할 시간도 좀 줘야 될 것 같고 문서나 이메일로 근거자료 남겨야 된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쪽도 기업에서 메일을 많이 씁니다. 이메일 막 많이 보내요. 계속 이런 것들 남기는 것도 중요시 여기고 있고 그거는 뭐 우리한테도 좋은 거죠. 우리 쪽 입장에서도 서로 근거를 남기고 또 뭐 기한 같은 게 있으면 기한 확실하게 고지를 하고 그게 말보다 낫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현지 업체에 있는 그 직원들도 다 저한테 전화를 안 하고 다 메일로 보내요. 어떨 땐 너무 많이 메일만 많이 보내가지고 좀 전화를 하고 싶은데
그걸 더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서두르지 말자라고 하는 건데 그 대부분 거래선들이 국영기업체들이 많고 국영기업체들의 경우에는 뭐 여전히 사회주의 시스템이다 보니까 결제하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많은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도 뭐 MOU 하나 맺는데 지금 한 6개월 걸리는 데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뭐 한 디파트먼트만 통과해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뭐 열 몇 개 디파트먼트 다 사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같이 비즈니스를 하실 때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릴레이션십이 중요하다 보니까 당연히 문화적인 동질성 같은 거를 같이 좀 공유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도 이제 베트남 공무원 집에도 놀러도 가보고 했는데 가면은 우리랑 비슷한 면이 많거든요. 유교 문화다 보니까 할머니랑 해서 아들까지 3대가 같이 사는 데도 있고 그러면은 그 뭐 할머니 이렇게 또 살갑게 가서 할머니랑 사진도 찍고 이러면 굉장히 좋아해져요. 그런 유교 문화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베트남어가 어렵거든요. 저도 베트남어 배우는데 육성이 있어가지고 참 어렵고 해도 그렇게 멋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인사말 정도 뭐 아시면 좋은데 이게 성조가 또 있다 보니까 잘 못 알아들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잘 못 알아듣는 경우 있는데 뭐 신짜오라고 많이 인사를 하는데 실제로 자기네들끼리는 신짜오라는 말을 잘 안 쓰고 호칭을 굉장히 유의해서 써야 돼요. 그래서 윗사람하고 아랫사람 부르는 호칭이 달라서 그 M이라고 여기 뭐 요즘 칼국수집 MOE 많은데 그 M이라는 게 밑에 사람들 부르는 거거든요. 밑에 사람이 자기 자신을 호칭할 때나 다른 사람을 호칭할 때 M이라고 하는데 나이가 자기보다 많아 보이는데 M이라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고요. 그리고 뭐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자분 자기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사람 C라고 하는데 저도 잘못 알고 많아 보여서 C라고 했는데 나중에 저보다 나이가 어려가지고 좀 미안했던 경우가 있는데 그건 베트남 사람들도 굉장히 머리가 아프대요. 우리 존댓말 뭐 우리도 뭐 연도 갖고 뭐 빠른 따지고 뭐 생일 따지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나라도 그게 뭐 유교 문화 같은 게 남아 있어서 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좀 할 때는 확실하게 해야지 어설프게 잘못했다가는 또 기분 나빠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잘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베트남 시장에 들어가셔야 되는 게 결국은 뭐 계약서도 중요하고요. 계약서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법령도 중요하고 하지만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릴레이션십이 중요하고 그리고 계약서가 아무리 잘 돼 있다고 하더라도 뭐 중국 쪽 한번 나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은 파트너를 제대로 못 찾는 경우에는 그 소개의 목적을 달성을 못하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 어떤 파트너 계약을 아무리 잘 체결을 하더라도 어떤 파트너를 잘 찾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 기본적으로 알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베트남 이게 안 되죠. 이게 됐어요. 투자에 관한 건데 이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허들이 있어가지고요. 진입장벽이 있어가지고 그 베트남 자체에 회사를 세우거나 투자하기는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에 개정투자법에 따라서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이 베트남에 기업을 설립할 때 51% 이상 가지게 되면은 외국 투자 법인으로 일단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 두 가지 서류가 필요해요. IRC라고 해서 Investment Registration Certificate인데 이건 투자 등록 증명서고 그리고 뭐 우리로 치면은 법인 등기부등본이랑 비슷한 게 기업 등록 증명서인데요. 이건 ERC라고 하고요. 이런 두 가지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근데 이제 온라인 게임 사업의 경우에는 아쉽게도 이게 WTO 양해각서상의 조건부 사업이에요. 조건부 사업이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 100% 지분을 갖고 들어갈 수는 없고요. 외국인 투자자 지분이 49% 한도가 있어요. 그 한도를 넘어설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BCC 계약, 이게 BCC 계약은 이게 비즈니스 코퍼레이션 컨트랙트인데 이 같은 경우는 지분은 안 가지고 그냥 돈만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조인트 벤처 형태, 요거는 51대 49 정도만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그 베트남 게임 업체를 설립하거나 한국에서 나가서 설립하거나 뭐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하거나 했던 사례는 극히 드물고요. 제가 뭐 호치민은 잘 모르겠는데 하노이 쪽에서 그쪽 담당 공무원은 자기는 이거 인가해 준 적이 아직 한 번도
라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뭐 이 지분 비율 때문에 특히 그렇겠죠. 51%의 어떤 회사 지배를 할 수 없는 구조다 보니까 이런 근본적인 한계가 좀 있고요. 뭐 그렇더라도 이게 또 바뀔 수도 있고 이게 수시로 바뀌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을 문화 산업을 보호한다라는 뭐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제한이 가해지는 건데 이 조건부 사업이 해당되지 않게 되면 더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해질 시기가 올 수도 있고요. 그 게임 시장 관련해서 법적 규제는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정보기술 법률 안내 시행령, 인터넷 정보, 인터넷 서비스 이용 공급 관리 시행령, 온라인 게임 서비스 이용 관련 공급 관리 활동 관련 규정들이 있고 이게 잉글리시 버전이 있는데 여기 나오는 그 통역된 거는 제가 코트라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여기 인용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이걸 제가 다 번역하고 싶었으나 양이 워낙 많아가지고 기본적인 핵심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는데 그 전자게임의 분류에 있어서 아까 그 부회장님께서 지원 게임 라이센스 얻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지원 게임 라이센스를 얻을 수 있는 정도면 G2, G3, G4를 얻기는 쉽거든요. 그래서 지원이 핵심이 되는 거고 지원 게임은 MMORPG 같은 경우에 여기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러 플레이어 간의 상호작용도 하고 그 다음에 호스트 시스템을 통해서 게임을 하고 이 2가지 요건이 다 있는 경우에 지원 게임으로 분류가 되고 G2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게임 플레이어하고 기업의 호스트 시스템과만 상호작용하고 게임 플레이어 간에는 상호작용이 없는 경우고요. G3 게임 같은 경우는 여러 플레이어 간의 상호작용이 있지만 플레이어와 기업의 호스트 시스템 간에는 또 상호작용이 없는 거. G4는 뭐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를 하는데 플레이어 간의 상호작용도 없고 플레이어와 호스트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도 없는 전자게임입니다. 그거를 G1, G2, G3, G4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 분류가 있습니다. 18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건 18세 이상이고 무기를 이용한 저항 활동은 가능한데 음란한 거라든지 음란한 뭐 영향 활동 이런 것은 못하게 되어 있는 거고 청소년 온라인 게임은 12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12세 이상 가능한 건데 이거는 무기를 이용한 어떤 저항 활동이나 공격은 있는데 무기를 근접해서 선명하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고 또 저항 시 무기 사용에 대한 소리도 좀 절제돼야 되고 근데 약간 애매하죠. 이런 부분들이 이게 관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런 거에서 어디까지가 절제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게 관청이다 보니까 또 다시 그걸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전체 이용 가능 온라인 게임은 00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고 이거는 뭐 더 심하겠죠. 뭐 아무것도 없어야 되죠. 거의 뭐 건전한 게임이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 기업 설립 및 운영 시 주의할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WTO 양회각서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에 이 온라인 게임 분야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BCC라든지 조인트 벤처 형태만 가능하고 조인트 벤처는 파트너가 그 전자게임 사업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사업 허가가 있어야 되고 외국인 투자자 지분은 49%를 넘지는 못합니다. 밑에도 그런 내용 나오지만 뭐 베트남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것들이 중국이라든지 다 해외에서 수입된 게임인데 정작 그 뭐 외국 기업이 이런 외국인 투자 기업을 설립하는 데는 많은 제한이 있고 또 배급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베트남 현지 기업과 그런 뭐 합작 투자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뭐 BCC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뭐 그런 방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법령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베트남 현지에서 뭐 사례 같은 건 좀 찾기가 어렵고요. 그 나라 아직도 뭐 판례 검색 시스템이 완비가 안 돼 있어서 근데 신문 기사를 보면 2010년도 정도에 한국 업체가 거기에 나가서 실질적으로는 한국 업체가 지배하는 회사인데 4명의 한국인인가 지배하는 회사인데 베트남 법인처럼 설립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뭐 아이템 공장 같은 걸 만들어서 벌추얼 아이템을 획득을 해가지고 한국에다가 팔고 뭐 돈 받고 뭐 이렇게 했던 게 걸려가지고 한번 단속된 사례가 있었어요.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게 아까 뭐 쿤이나 뭐 그런 사례들처럼 단속도 자주 이루어진다라는 부분에서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지원 게임의 경우에 기업 승인 조건에서는 첫 번째는 서비스 제공 승인 조건이 있고 그다음 게임 스토리 및 내용 승인 결정 조건이 있습니다. 2가지 승인이 필요하고 근데 G2, G3, G4는 서비스 제공 승인 조건만 충족시키면 돼요. 그래서 지원 게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서 뭐 이런 내용들은 다 어떤
시설이라든지 자본이라든지 또는 시스템이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조건들을 다 규정해 놓은 거고, 하나 눈여겨볼 거는 뭐 온라인 게임 결제 관리 시스템은 베트남 내에 두어야 된다라는 제한이 있고, 그리고 이게 신기하죠. 매일 이용자의 24시간 관리와 18세 이하의 이용자들이 하루 총 사용 시간을 3시간을 넘지 않아야 된다. 그걸 보상해야 된다. 3시간 180분. 시간 제한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 잘 그대로 모두가 다 지키는지는 좀 의문이고, 그런 제한은 규정상으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게임 스토리 및 내용 관련해서도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한들이 있죠. 뭐 이용자 게시판도 있어야 되고, 또 연령별 게임 분류에 대해서는 항상 잘 표시를 해야 되고, 그럼 180분 초과시 건강에 유의해야 된다. 뭐 이런 경고 문구도 잘 눈에 잘 띄는데 표시해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게임 이용자 대화 관리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있고요. 요거는 법령이 거의 이 내용들이 다예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베트남 법률 규정에 따라서 법인 설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정을 또 준수를 해야 되고, 이런 제한들이 있고요. 그 지원 게임 제공을 위해서는 아까 지원 라이센스라고 말씀하셨던 게 이겁니다. 정보통신부 허가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 허가증하고 게임 컨텐츠 승인까지, 컨텐츠 내용이 뭐 연령 분류가 잘 됐는지 그런 부분들 그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거고, G2, G3, G4 게임을 위해서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 등록 증명서라는 게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온라인 게임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는 거를 관청에다가 통지해야 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또 다른 시행령에서 보면은 뭐 개인정보 보관에 관한 규정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6개월 정도 뭐 이용자 개인정보 보관해야 된다. 또 뭐 관할 기관 요구에 따라서 개인정보 인증을 위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시행령 3번에 보시면은 뭐 고객 불만을 위해서 베트남 내 최소 1개 서버 시스템을 위치해야 된다. 게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한 전자정보 페이지를 설립해야 된다. 뭐 이런 제한들도 있습니다. 지원 게임의 경우에는 뭐 콘텐츠가 승인되지 않은 게임은 홍보할 수 없다. G2, G3, G4는 아까 규정에 따라 통보하지 않은 거는 또 홍보할 수 없다. 뭐 이런 제한이 있고요. 온라인 게임 서비스 제공 관련 금지 행위 중에는 뭐 다양해요. 그 부도덕한 어떤 컨텐츠들은 쓰지 말라는 취지인데요. 뭐 징그러운 거, 뭐 잔인한 거, 살인행위, 폭력적인 거, 짐승, 뭐 신체 일부분을 절단하고 떨어뜨리는 행동, 뭐 징그러운 피 영상 같은 거 이런 거 못하게 돼 있고, 좀 애매한 거 전통 역사 파괴 및 왜곡 뭐 이런 거 못하게 돼 있고요. 영토 보존 및 주권 위반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살, 마약, 음주, 흡연, 테러, 행동 및 음양 뭐 이런 것도 못하도록 돼 있고, 여러 가지 제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번 시행령 72로 시작한 거, 거기는 보면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에 대한 저항 이런 거 뭐 못하도록 하고, 국가 안보 및 사회 질서 방해, 민족 단결 방해, 전쟁 및 테러 선동 이런 건 뭐 당연히 뭐 못하게 되는 내용들이겠죠. 네.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거고요. 세 번째 보면 아이템하고 가상머니 포인트 관련 규정이 있는데, 우선은 기업은 보고를 미리 하고 승인된 한도에서는 그 아이템이라든지 가상머니 포인트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승인된 컨텐츠하고 일치하게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런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근데 이제 아이템하고 가상머니가 그 게임 내에서만 쓸 수가 있고, 뭐 게임 외적으로 거래를 할 수는 없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즉 이제 게임 이용자 간의 아이템이라든지 뭐 가상머니라든지 포인트라든지 이걸 사고 팔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뭐 이렇게 주고 사고 팔고 하는 경우들이 있다고 합니다. 예. 보고제도 및 정보 제공 관련 규정도 뭐 어떤 정기적으로 뭐 6개월 단위 정도로 해서 뭐 보고하는 것들이 있어요. 각 그 지방 행정청에. 그런 내용들도 제한이 있다라는 거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 또 예. 그다음에 결국 뭐 퍼블리싱 계약서에 관해서도 말씀을 간단히나마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런 뭐 계약서들을 많이 보셨을 거니까요. 라이센싱 계약이라든지 퍼블리싱 계약 많이 보셨을 테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라는 취지이고, 중요한 건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저거죠. 저작권 사용허락을 어떻게 할 거고, 허락 범위를 어떻게 할 거고, 뭐 영토적인 범위가 있을 테고, 매체 유통하는 어떤 매체에 관한 제한이 있을 테고, 또는 뭐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냐 없냐, MD 상품까지 뭐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내용들이 저작권 사용 허락에 들어가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저작권 등록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은 뭐 권유는 하는 거고요. 권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뒤에 보시겠지만 큰 실효성이 있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 대가에 관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이제 로열티겠죠. 사용 허락을 해줬으니까 거기에 따른 로열티를 어떻게 주체할 것인가, 이게 또 핵심적인 게 될 텐데,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로열티에서는 그냥 뭐 계약금 일부 받고 그다음 RS 하는 게 있고 또 RS 안 하는 게 있고 뭐 MG 들어가는 게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고 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죠. 그거는 각자의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정확하게만 설정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뭐 감사 조항이 중요한 이유가 RS인 경우에는 결국은 그 모든 매출이 일어나는 게 베트남 내다 보니까 이걸 감시 통제할 수 있는 오디트 규정이 필요한 거고, 결국은 그게 뭐 매출의 자료의 정확성 이런 걸 담보할 수 있어야 될 거죠. 그래서 항상 어떤 매출이 발생했냐, 또는 뭐 만약 수익 쉐어 같은 경우에는 경비에 관한 부분도 증빙이 필요할 테고, 여러 가지 증빙 자료들을 적소에 요구를 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걸 위반할 때는 당연히 위약벌을 넣어서 위약금을 규정을 해서 그 위반을 하지 못하도록 어떤 심리적인 강제도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계약기간 해지 조항 부분에 관련해서는, 계약기간은 이것도 신경 안 쓰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자동 갱신되는 경우가 있고 자동 종료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계약에 있어서 자기들이 어떤 위치에 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 계약을 어느 순간은 종료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협상권을 갖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동 종료 규정을 넣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 자동 갱신되는 조항을 넣어서 기간을 저쪽에서 이해하지 않는 한은 더 기간을 길게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자동 갱신되는 조항을 넣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해지 조항도 굉장히 중요한 게, 항상 이걸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퍼블리싱을 맡기고 라이센싱을 맡기고 나서 뭔가 위반 사항이 있을 때는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우리 편에 불리한 사항이라면은 그거는 시정기간 같은 거를 주고 시정을 할 수 있는 뭐 2주간이든 3주간이든 시간을 주고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는 게 유리한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또 반대 입장에 서게 됩니다. 사용 허락하는 권리의 범위에서도 이제 뭐 익스클루시브냐, 넌 익스클루시브냐 뭐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는 게 가끔 이런 게 분쟁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고, 비밀 유지 조항은 이게 뭐 NDA라고 해서 따로 체결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그 계약서 안에다가 꼭 들어가죠. 이게 뭐 어떤 자료들, 뭐 소스 코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CBT, OBT 자료라든지 뭐 이런 자료들을 어디까지 범위로 비밀로 볼 것인가를 규정을 하고, 이걸 어겼을 때 뭐 어떤 페널티를 문다라든지 그런 규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약금 조항은 뭐 어느 나라 가든 마찬가지지만 손해액 입증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위반 사항이 발생하면은 바로 위약금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관할 조항도 중요한데, 이게 중국도 마찬가지지만 베트남도 중국보다 좀 나은 것 같긴 한데, 한국에 있는 판결이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법원에서 실효성이 있으려면은 베트남 법원에서 따로 집행 판결을 다시 얻어야 되는데 그 집행 승인을 안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무조건 한국으로 관할을 잡아놓는 게 유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집행 가능성도 고려를 해서 관할을 잡아야 되고, 뭐 중재, 뭐 싱가포르 중재나 홍콩 중재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중재 비용이 되게 비싸요. 거기 그 어떤 때는 20억짜리 뭐 소송 건수, 중재 건수인데 견적을 달라고 했더니 뭐 10억을 달라 뭐 이러고, 그래서 이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들도 있고. 근데 이제 베트남 내에 국제중재원이 있습니다. VIAC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를 좀 이용을 점점 많이 하는 추세고요.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베트남 내에 특히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베트남 국제중재를 이용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그 관할 조항은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베트남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하고 유의사항인데, 지식재산권 출원 건수는 굉장히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상표권에 관한 거고요. 한 7에서 9%
정도 증가하고 있는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낮습니다. 다만 이제 FTA를 각 나라들하고 체결하다 보니까 저작권 문제가 항상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점점 이제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점점 서서히 싹트고 있긴 한데 여전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보시겠지만 지적재산권 보호지수가 77이에요. 127개 국가 중에 하위권에 속하고 소프트웨어 중에 저작권 침해 부분은 6위, 세계 6위. 그다음에 무허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안 받은 거 설치 비율이 78%.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죠.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법을 개관하면 첫 번째는 행정구제, 두 번째는 민사소송, 세 번째 형사처벌, 네 번째 수출입 통제가 있는데 이건 물품 수출입이 아니니까 네 번째는 빼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놓고 봤을 때 행정구제를 제일 먼저 놓은 거는 행정구제가 그나마 좀 가장 실효성이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맨 앞에 놓았습니다. 행정구제에서 관할 관청들이 있고요. 뭐 각급 인민위원회라든지 관세청, 뭐 시장운영관청, 경찰 뭐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행정처벌들을 내죠. 영업 중지부터 해서 뭐 상품 압수도 하고 범칙금, 뭐 주의 처분 뭐 이런 것도 하는데 뭐 사전 처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후적인 처벌도 있고요. 그 행정구제의 장점은 다른 것보다는 또 신속하다라는 점,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 근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이라는 데가 쉽게 또 움직이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로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구제를 통해서 습득한 파악한 증거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민사나 형사 소송을 할 때도 유리하기 때문에 행정구제를 먼저 취하는 거를 선호를 하고 있고 다만 이 경우에 침해 사실에 대해서 어떤 공식적으로 저작권을 갖고 있고 어떤 침해를 받았다라는 그런 의견서 같은 게 있어야 돼서 그런 그 카피라이트 오피스 오브 베트남이나 뭐 NOIP나 이런 데서 이런 의견서를 취득하는 절차가 선행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침해자에 대해서 뭐 서면 경고라든지 시정 요청서를 송부하고 뭐 그런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민사적인 구제들은 뭐 우리나라랑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사과문 게재 같은 거를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해서. 근데 여기 보면 공개 사과, 뭐 인정 보도 명령 뭐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형사처벌 같은 경우에 여기 다 처벌되는 게 아니고요. 1,000만 동 이상 뭐 이런 제한이 있어요. 5천만 동 이상, 5천만 동 초과. 이 동을 원으로 바꾸는 건 0을 하나 빼고 2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1,000만 동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500만 원이 되겠죠. 50만 원. 네, 50만 원이 되겠죠. 50만 원. 뭐 이런 내용들 저작권 위반의 경우에는 상업적인 이용이어야 되고 5천만 동 이상의 손실이 저작권자에게 발생한 경우로서 손실은 침해자를 위한 비용 등 부수요금까지 포함한다. 침해 저작품의 가치는 베트남 5천만 동을 초과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데 실제로 뭐 단속을 하고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도 많고 민사적으로 해도 돈을 충분히 못 받는 사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어떤 음악 저작권 같은 경우 막 이렇게 어떤 유통을 해가지고 그 서비스를 했는데 1,200달러인가 뭐 그런 거 얼마 120만 원 뭐 그 정도 벌금만 받고 끝나는 사례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처벌이 약하다 보니까 여전히 이런 저작권에 대한 그 침해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뭐 아까 다시 정리드리면 마찬가지로 행정적인 구제를 선행하는 게 좋다라는 취지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예. 그 여러 가지 뭐 많이 얘기하다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여기가 기회의 땅이라는 거는 맞지만 어느 나라든 우리나라 내에서도 비즈니스 하기 힘든데 밖에 나가려면 몇 배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파트너들을 잘 만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려면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파트너도 여러 번 간을 봐야죠. 여러 번 간을 보고 만나보고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법률적인 제한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유의해서 아무쪼록 베트남이든 어디 해외든 나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